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속담이 있죠. 바둑을 두다가 한참 동안 여기 두면 이렇게 공격받을 텐데 저기 두면 저렇게 될 텐데 생각하다가 결국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고민과 생각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갑자기 엄청난 자유와 책임이 주어지는 20대에는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많다 이런 생각에 탐색에만 시간을 쏟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미뤄왔던 선택이라는 걸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고민을 넘어서 무언가 시작해볼 힘을 얻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고민과 탐색만 하는 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또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즉 나의 정체성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말은 독일 출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을 통해 널리 퍼지게 된 심리학 용어인데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꾸준히 같은 모습이라는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쭉 이어놓고 아무데나 점을 몇 개 찍어볼게요. 그 점이 찍힌 시점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물어보세요. 직업, 만나는 사람, 거주지 이렇게 구체적인 생활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시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있을 거예요. 나는 A를 좋아하고 B를 잘해서 C를 목표로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내 인생의 모든 시점에서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 이 A, B, C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릭슨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즉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심리적 유예기간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정체성은 이것이다 하고 결정 내리는 걸 잠깐 미루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결정을 미룬다, 유예한다 라고 하면 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과제나 업무의 마감일이 미뤄지면 보통 개꿀이라고 생각하면서 슬렁슬렁 이것저것 좀 뒤적이면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니까요. 하지만 에릭슨이 말한 심리적 유예기간은 그렇게 한가하게 생각만 하고 탐색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에릭슨은 너무 자유로워서 혼란스러운 상태에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계속 이게 좋을까? 저건 내가 할 수 있을까? 탐색만 하고 고민만 하면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선택지에 계속 할만하지 않다는 핑곗거리를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내가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릭슨이 제안한 심리적 유예기간은 오히려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능동적으로 도전하고 내 삶을 실험해보는 과정이에요. 부지런히 이것저것 해보면서 나에 대한 데이터를 쌓는 시간인 거죠. 난 엑셀 같은 걸로 체계적으로 자료 정리하는 건 좋아하는데 막 갑자기 아이디어를 이만큼씩 내야 되는 창의적인 업무는 좀 불편해하는구나. 이렇게 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후에야 우리는 나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생각만, 탐색만 해서는 절대 쌓이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해보는 건 정말 천지 차이니까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중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안 좋아하고 말주변도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취업할 때가 다가와서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넣어보다가 영업직 인턴에 덜컥 합격을 해버렸어요. 이 친구가 인턴 기간도 못 채우고 그만두는 거 아닌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놀랍게도 얘가 일을 시작한 후에 자기 일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습니다. 자기가 영업하는 상품의 특장점을 꼼꼼히 분석하고 그 내용을 거래처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이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지금은 정규직으로 전환도 되고 팀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내가 조금 내성적이니까 영업은 못할 거라는 보통의 상상을 완전히 깨버리는 게 바로 이런 현실의 경험입니다. 결국 여러분, 중요한 건 바로 만고불변의 진리,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면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답이 없는 탐색과 고민을 멈추고 무엇이든 선택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냐 하고 핀잔을 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세상에는, 그리고 특히 내 삶에는 그렇게 찍어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생각만 하지 말고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렸지만요. 그렇다고 정말 아무거나 하는 건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그리고 발전적인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가는 게 좋을지 알아보고 싶다면 정체성 자본을 쌓을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정체성 자본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회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처음 접하긴 했습니다. 맥제이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서 라는 책이에요. 저자는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이자 임상심리학자예요.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20대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를 종합한 책입니다. 주로 20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자는 여기서 정체성 자본을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강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정체성 자본에는 학력이나 자격증 같은 객관적인 지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내 성격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술같이 좀 더 주관적인 지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창의력이 넘친다. 모르는 사람과도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이런 것도 나를 설명해 주면서도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는 특징, 즉 정체성 자본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정체성 자본을 쌓을 수 있는 일일까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갖지 못했거나 부족한 능력과 기술이 필요한 일, 그래서 그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술을 좋아하고 전공까지 했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크몬 같은 데서 한 건에 5,000원짜리 디자인 업무라도 받아서 해보는 거예요. 당장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최저시급도 안 나올 정도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미술과 관련된 내 정체성 자본을 쌓는데 도움이 되겠죠. 반면에 미술과 관련된 내 능력을 다 쓸 필요도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일, 혹은 취미나 놀이처럼 여겨질 수 있는 일은 정체성 자본을 쌓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일을 하는 경우를 스타벅스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미술 전공자가 카페 알바를 하는 것처럼 내 강점을 살릴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자와 조금 다른 생각을 해요. 모두 다 쉽거나 그냥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카페, 편의점, 식당, 서빙 알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들도 어떤 마음으로 하냐에 따라서 내 정체성 자본을 잔뜩 쌓을 수도, 그냥 시간을 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꾸 옆에서 누가 놀지 말고 뭐라도 좀 해라 하고 잔소리를 해서, 아니면 우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쉬운 알바를 한다는 마음으로 카페나 편의점 알바를 한다면 나에게는 그냥 식은 만큼의 돈만 남을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카페나 편의점 알바도 여기서 내가 뭐든 배우고 얻어버리겠다,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요, 내 능력 이하의 일이라는 건 오히려 찾기 힘듭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혼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강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 새로운 강점을 중심으로 더 많은 정체성 자본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제 남편이 이런 경우에 완전 딱 맞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남편은 군대 제대하고 엄청 큰 고깃집에서 고기판 닦는 알바를 했어요. 왜 고기판이냐면 남편이 MBTI 내향성 99점 나오는 극 아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되게 산적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발 가게, 스파 브랜드 이런 데는 다 떨어지고 혼자 구석에서 고기판 닦는 알바만 붙었대요. 남편은 이 기회에 사회성도 좀 기르고 이것저것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고기판 한 개 닦을 시간에 두세 개씩 닦고 남는 시간에는 다른 파트 알바들을 도와줬어요. 서빙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이때 남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요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까지 라면이랑 계란 후라이밖에 안 해봤는데 막 잡채나 전 같은 것도 한 번 배우면 그냥 쑥쑥 잘해버린 거죠. 결국 남편은 어차피 별 생각 없이 다니고 있던 학교를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호텔 조리과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아는 유명 셰프님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됐어요. 그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후에는 역시 누구나 아는 또 다른 유명한 셰프님의 새 빵집에 스카우트 돼서 매니저까지 했습니다. 제 남편이 과연 특별한 경우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례는 조금만 찾아봐도 금방 보여요. 아까 얘기한 편의점을 생각해 볼까요? 알바가 일을 너무 잘해서 사장님한테 발주 넣지 말라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카톡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이분은 이 편의점이라는 너무나도 평범한 알바 경험을 바탕으로 물류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장사를 위한 재고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 능력을 엄청 키운 거예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어도 꼭 해야 되는 일만 적당히 하고 남는 시간에는 그냥 핸드폰 보는 알바 친구들과는 정체성 자본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책의 저자인 맥제이 교수가 말한 것처럼 누가 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일을 당장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 기회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강점과는 좀 결이 다른 일을 시도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떤 일을 하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거나 갖지 못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뭐라도 해볼까 싶다가도 불안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리적 유예 기간이라는 건 도전과 실험의 시간입니다. 의미 없는 실패란 절대 없어요. 사실 연애도 그렇잖아요. 뭐 내가 전에 만나던 사람이랑 연락 문제로 헤어졌어요. 막 카톡을 하루에 한 번 보낼까 말까 해. 그럼 나는 막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일상을 공유하고 애정의 언어를 나눌 수 있는 수준의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구나를 깨닫는단 말이죠. 그럼 다음 사람은 나랑 연락 스타일이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한 번에 바로 성공하면 좋죠. 하지만 내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의 실패는 저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찾은 한 번의 실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들이 무시하거나 남들한테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특히 어디 좋은 회사 취업해서 SNS에 사원증 사진 올리는 친구 피드를 보고 있으면 나도 멋진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듭니다. 이런 고민이 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 사례가 있는데요. 화장품 브랜드 파파레서피를 창업한 김한균 대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화장품을 배우기 위해서 에뛰드 하우스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과외하던 학생의 학부모가 우연히 에뛰드에 있는 대표님을 보고 보기 안 좋다고 과외냐 에뛰드냐 선택하라고도 했대요. 남성의 그루밍, 피부 관리 이런 게 아직 지금처럼 일반적이지 않았을 때거든요. 하지만 김한균 대표님이 여기서 이런 시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에뛰드를 그만뒀다면 어땠을까요?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멋진 브랜드 파파레서피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서 시도하는 일은 SNS에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도전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남들의 시선보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정체성 자본을 쌓는 일에 더 집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이야기가 참 길었죠.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첫째,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내 정체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둘째, 내 정체성을 찾아가는 심리적 유예 기간 동안 탐색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체성 자본을 쌓을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 실행하면서 나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 셋째, 어떤 일을 하게 되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무엇이든 해보고 배워서 날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으로 하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책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맥제이 교수님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서입니다. 물론 약간 각색을 했지만 실제 상담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덕분에 고민이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좀 막막한 청춘들이 깊이 공감도 할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얘기한 일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연애
연애나 사랑,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20대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20대가 아니시더라도 뭔가 내 삶이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책에서 자꾸 30, 40대는 늦었다고 얘기를 해갖고 약간 주눅들 때가 있어요. 근데 늦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막 흔들거리는데도 그대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늦었더라도 한 번 더 중심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세대의 분들께도 함께 추천을 드렸고요. 뭔가 나에 대해 새롭게 알아보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할 때 함께 읽어볼 만한 책을 2권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장지호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선택해서 도전하려는 일이 너무 작은 일인 것 같아서 그걸로 뭘 알아내고 뭘 이뤄낼 수 있겠나 싶은 회의가 들 수도 있죠. 그럴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은 매일 남는 시간에 좋은 도토리를 고르고 그 도토리를 황무지에 심는 양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양치기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냥 소일거리나 취미처럼 보이는 나무 심기를 한 덕분에 황폐했던 언덕은 울창한 숲이 되고 사람들이 떠났던 마을은 다시 풍요로운 고장이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양치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묵묵히 매일 도토리를 심습니다. 그 도토리에서 싹이 나고 나무로 자랄 확률은 높아봐야 10% 정도예요. 반대로 말하면 실패 확률이 90%죠. 하지만 그렇게 매일같이 양치기에게 달려드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작은 일을 해내면서 거대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경이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책 자체는 환경운동이나 자연보호 관점에서 더 유명한 책이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제가 감동한 그 메시지가 훨씬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들이 쌓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설 부분은 100페이지도 안 되고 그마저도 3분의 1, 2분의 1 정도는 사파하거든요. 엄청 짧은 소설이고 동화 같은 느낌이어서 책을 많이 안 읽어본 분들도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책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입니다. 이건 약간 뭐랄까요? 불편하고 찝찝한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동기부여를 위해 소개해드린다고 해야 될까요? 생각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보자는 말에 내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나? 싶을 때 반면교사로 삼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하급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친척에게 약간의 유산을 받고 20년째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지하실에 처박혀서 보낸 남자입니다. 소설은 1부와 2부로 나뉘는데요. 1부는 주인공이 지하 생활로부터 무엇을 느끼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 아주 구구절절 화도 냈다가 변명도 했다가 하는 장광설이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주인공이 지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겪었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근데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건 2부가 진짜 찐이에요.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번 모욕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엄청 분해하면서 속으로 온갖 복수 방법을 막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실행하는 건 거의 없고 뭔가 하더라도 그걸 복수에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도스토옙스키가 너무 생생하게 묘사를 잘 해버려서 진짜 주인공의 그 정신승리와 강약약강을 보고 있으면 제 손이 떨릴 정도로 수치스러워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종이 뒷면에 점점 주인공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어두컴컴한 지하방에서 꾀죄죄한 몰골을 한 아저씨가 야 너는 나랑 다를 것 같지? 너도 맨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넌 나보다 나은 것 같냐? 하고 비웃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 적어도 저렇게 찌질하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만 하고 있던 걸 아주 작은 거라도 행동하게 됩니다. 그 찝찝함으로 뭔가 해볼 힘을 얻게 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주제와 함께 소개해드려서 그렇지 사실 엄청 재밌고 생각할
생각할 것도 많은 정말 좋은 고전입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어떻게 표출되는가와 같이 철학적 고찰을 되게 많이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죄와 벌, 카르마조프가의 형제들, 백치, 양령 이런 도스토예프스키의 벽돌 책들처럼 길지 않아요. 300쪽이 안 되거든요. 책을 많이 안 읽어본 분들은 1부가 너무 끝없는 독백이라 안 읽힌다면 훨씬 재밌는 2부를 먼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